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한다 한국사 이다지입니다. 19번째 강의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전근대사를 끝내고 근대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주 촘촘한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근대사를 풀어나갈 건데요. 선생님이 전체를 통과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다 얼굴이 있잖아요. 특히나 유명인들은 얼굴이 사진으로 남겨서 후대에 이제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중에서 진짜 명성황후는 누구일까요? 명성황후의 실은 이름에 대해서도 부르는 입장에 따라서도 명성황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수업 시간 대부분에서는 중전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황제로 이제 대한제국에서 고종의 황제로 취임한 이후에 이제 황후라고 이제 존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교과서 선생님 배울 때는요, 요 인물을 명성황후라고 배웠고 나중에는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이런 사진이 실리기도 했고요. 영정이라고 나온 것도 있기도 하고 초상화로 있기도 하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명성황후라고 주장된 사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진짜 명성황후는 누구일까요?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아실 텐데요. 이 중에 명성황후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조선은요,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가녀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대사에서는. 그 상황에서 아니 왜 사진이 안 남아있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자는 아마도 궁녀를 통해서 대신 사진을 찍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감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남겨져 있지 않은 역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남아있는 자료들, 사료를 해석하고 분석에 근거해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근대사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짚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국사 진짜 멀리까지 오셨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요, 선생님과 함께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돌을 깨뜨려서 시작을 하는 뗀석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부터 처음으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뭔가 얻어가는 게 아니라 생산해냈어요. 신석기혁명이라 그랬죠. 신석기 시대 때를 거쳐서 이제는 변홍사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 간에 뭐가 시작이 돼요? 평등, 불평등, 불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국가가 생기는 청동기도 배웠습니다. 나라 간의 교역이 확대가 되는 철기시대도 배웠고요. 이어서 우리가 청동기 문명을 배경으로 해서 처음으로 생겼던 나라 기억나세요? 까먹으면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고조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청동기 문명을 배경으로 했지만 철기가 전래가 되면서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했고요. 위만조선을 기점으로 해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철기 문명을 배경으로 해서 성립된 여러 나라들도 살펴봤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으로 살펴봤는데 이때 중요한 주제는 연맹왕국이었어요. 왕은 있지만 셌어요, 약했어요? 부여 실토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부여에서는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이기도 하였다.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여러 부족장들 중 한 명으로 왕을 대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연맹왕국으로 발전한 나라도 있고 못한 나라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 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살펴봤던 삼국시대를 살펴봤죠. 삼국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가야에 대해서도 이때 살펴봤고요. 전성기 왕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삼국시대를 누가 통일해요? 바로 통일신라가. 통일신라의 세력들이 이제 진흥왕 때 기반을 마련을 하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고구려 유의민들이 발해를 세우기도 했고요. 다시 통일신라 말기에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이걸 통일한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들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고려라고 하는 왕조를 창건을 했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5개로 나눠봤는데 핵심은 지배층이었죠. 호족이 특권을 가지면서 뭐가 돼요? 문벌귀족이, 무신들이 이거 한번 뒤집어서 무신집권기 오고,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받을 때 원나라한테 이제 아부를 하는 세력, 친원파, 권문세족기, 다음에 신진사대부기까지 봤습니다. 신진사대부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혁명파, 고려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쪽이 이제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위화도 회군으로 그 이후에 조선시대가 열리죠. 조선시대는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당연히 고려 말기에 혁명파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갔어요. 관악파가 이끌어 나갔던 이 시기를 우리는 체제정비라고 불렀고요. 살인파와 관악파가 싸우는 시기가 그 다음 시기였습니다. 사화 발생기. 살인파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당을 나눠서 대립했어요. 붕당 정치기. 붕당 안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서
왕이 강력한 탕탕평평한 정치를 했던 시기 탕평정치기 지나서 우리가 외척가문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세도정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조선시대 말 이 상황까지를 우리는 근대 이전의 사회라고 해서 전근대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근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대는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뭘 것 같으세요? 모던입니다. 왠지 모던은 현대일 것 같잖아요. 역사학에서 모던은 근대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형성된 지점이 바로 근대라는 겁니다. 근대는 다시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개화기, 일제강점기, 우리 현대시대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 전반적으로 개화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말에 누구의 등장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사로 간다고 얘기를 했죠? 흥선대원군. 선생님마다 차이는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니까. 1863년 중요한 연도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뭔가 변화에 이런 우리나라도 뭔가 서양처럼 근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래서 1910년 정말 연도를 몰라도 여러분 이건 알아야죠. 몇 년도예요? 경술년에 우리나라 국가의 치욕이 있었던 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해였고요. 1945년에 우리는 광복 혹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의 시점으로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아직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던 위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던 시기 개화기입니다. 개화는 활짝 연다는 뜻이에요. 문화를 받아들인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강제점령 시기를 지나서 우리 현대시대까지 살펴볼 겁니다. 근현대사를 특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세계사, 동아시아사 모든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를 어려워하지만 선생님은 딱 세 가지를 자신할 수 있어요. 근대사는요, 근현대사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의 지금 모습과 가깝기 때문에 정말 이해 못할 일이 없고요. 우리 아직까지는 20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이제 끽해야지 한 150에서 200년 정도의 시간적인 범위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간격이 되게 촘촘하기 때문에 한 사건을 알면 그 다음 사건은 자동이에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인과관계로 촘촘하게 엮여있는 이 시간적인 연대기를 잘 파악을 하면 그냥 한 사건만 잘 기억을 하고도 스토리로 나머지를 깨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밌어요. 여러분들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감정을 실어서 공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막 분노와 환희와 기쁨, 절망, 증오 이런 것들을 교차하면서 공부하신 적 있나요? 근현대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풀면서 막 안 풀려서 짜증이 날 수는 있죠. 근데 그 내용에 막 감탄하고 감동스럽고 이런 거는 좀 느끼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근현대사에는 정말 뼈아픈 일제강점기 그리고 정말 감동스러운 몇몇 장면들 때문에 선생님은 그랬어요. 선생님은 한 8알이 증오와 분노에 2할 정도가 감동과 기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중요해요. 2017 수능 필수 대비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약 50%에 해당되는 분량이 시험 문제가 수능에서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또 우리랑 지금 뉴스를 봤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근현대사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대사를, 내가 근현대사를 공부하지 않고 한국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모르면서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요, 크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강화도 조약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개혁정치를 펼칩니다.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호포제라던가 사창제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집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조약은 꿈도 못 꿨어요. 왜냐하면 쇄국정책이었으니까. 나라를 걸어 잠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서양과의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그 해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척화를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척화비를 세우기도 했죠. 자, 관련해서 이런 흥선대원군의 사상을 뒷받침해 준 것이 위정척사 사상인데 오늘 시대별로 어떻게 흐름이 바뀌어갔는지 한번 볼 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는데
서로 사절단을 파견을 해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때 갔던 사절단이 들고 온 책이 조선책략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최혜국 대우를 어떤 나라에게 적용을 해줬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우리 사절단을 막 파견을 한다 그랬잖아요. 보빙사가 어디에 갔었는지, 이건 우리 기본 용어할 때 했었죠. 영선사는 어디에 갔었는지 우리 본격적으로 많은 키워드들이 있죠. 키워드들 하이라이트 통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힙합 음악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쇼미더머니를 엄청 애청하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인데,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우승자가 밥이라고 하는 YG 연습생이었어요. 그때 밥이를 엄청 뜨게 한 노래가 연결고리라고 하는 1인에어 레코드에 너무 잘 알죠? 거기 소속의 음악이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연결고리, 말 그대로 너와 나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되는 근현대사에서의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근현대사를 아주 쉽게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학생들 머릿속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안에 들어가 있죠. 개화기를 한 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인과관계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 20강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개화기에 여러분과 선생님의 연결고리, 우리 중요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개화기 큰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개화기는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치를 펼치던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해볼 건데요.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 집권을 했어요. 실제로 대원군이란 이름에서 왕이 아니란 건 이미 알 수 있고요. 왕의 아버지로, 왕이 당시에 12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이 집권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문을 열은 사람이에요?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봉쇄한다 그래서 쇄국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아들 성인이 넘고 난 다음에는 친위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요. 고종이 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고종의 생각은 아버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나라를 열어가지고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외국과의 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최초로 외국과 맺은 조약 강화도 조약입니다. 일본과 맺었고요. 1876년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진짜 연도 외우란 소리 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연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요. 실은 호기롭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아무런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강화도 조약에서 여러 가지 불평등한 내용 중에서도 일반 평민들한테 와닿는 내용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정치에 어떤 것들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삶이 아주 확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밀접하게 피부에 와닿는 게 있죠. 물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는 쌀이 일본으로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여러분 이때 유출이 된다고 해서 막 몇 개월 만에 그 상황이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차츰 나빠지다가 이게 수면 아래로 푹 잠겼다가 어느 순간 툭 튀어오르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억을 하시면서 강화도 조약 때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 중에서도 쌀이 일본으로 유출될 수 있는 미국 유출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오늘 키워드로도 살펴봤는데, 자, 나라 간에 조약을 맺었으면 근대사에서는 서로 간에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생각을 했을 때 일본이랑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사절단 파견했잖아요. 통신사 파견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요구를 하니까 보내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직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국제관계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이제 뭔가 국제적인 정세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일본에 보낸 사절단 이름이 수신사예요. 통신사의 앞글자만 바꿔서 그냥 믿음으로 보고 배워온다라고 하는 뜻에서 수신사를 파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이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부르느냐. 예쁜이로 부르는지 못난이로 부르는지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데 수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전근대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신사가 파견이 되면서 이제 놀랬겠죠. 일본의 발전된 문물을 보고서 놀랬습니다. 여기에서요. 1차 말고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 중에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아주 중요한 책을 들여와요. 이 책은 청나라 외교관이 썼대요. 그런데 책의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만한 책이었습니다. 조선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요즘도 이런 책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자기계발 서적으로 뭐 10대 때 해야 될 일, 막 30대 때 해야 될 일, 40대 때 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한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갈 길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던 조선에게 뭔가 길을 제시해주는 책처럼 느꼈겠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두려워하던 강대국이 있어요. 바로 러시아였는데요. 러시아가 최강의 이제 발틱 함대를 이끌고서 막 만들고 훈련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찾으려고 계속 남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책략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남하에서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부터 사이 좋았던 나라 어디 있어요? 청나라. 일본, 미국이랑 손을 잡아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뭔가 다른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었고 청나라랑은 원래부터 형님 동생 하던 사대의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 근데 이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일본, 옛날부터 관계를 맺어온 일본이 아니라 파란 눈에 노란 머리에 서양인들과 뭔가 거래를 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한테 전면적인 나라 개방을 뜻하게 된 거죠. 이걸 둘러싸고서 사람들이 찬반이 나뉘지만 당시 대세는 이미 고종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개화 정책으로 갑니다. 그 와중에 미국과도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고요.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군대. 나라를 뭐 지킬 힘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계약도 하고 조약도 맺고 하는 거잖아요. 신식 군대를 마련을 해요. 그 별기군이 만들어지는데 신식 군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구식 군대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예요. 개화 정책에서 별기군을 창설을 하면서 구식 군대의 차별 대우에 대한 반란으로 일어난 사건 이모군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해 가세요? 흥선대원군 물러난 다음에 아들이 올라왔고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세국정책이 아니라 개화를 하려고 했고 강화도 조약 맺어졌고 불평등 조약에서 미국이 유출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나온다고 했고요. 조약 맺었으니까 사절단 파견하고 그 사절단이 가져온 책이 조선 책략이고 이 조선 책략의 내용에 따라서 개화 정책과 조미소 통상조약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고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별기군 창설되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이모군란을 누가 진압했냐면요. 청나라가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도 주도권을 내가 빼앗길 것 같은 상황에서 일본한테 조선을 뺏기는 거 아니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 기회를 딱 잡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청나라의 입김이 되게 세지게 됩니다. 청나라가 이걸 진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나라를 열자라고 하는 개화파 사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개화파를 물어보면 원래부터 온건한 쪽과 급진한 쪽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분화는 이때 했습니다. 이모군란을 전후로 해서. 왜냐? 청나라에 반대하는 쪽과 청나라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져서 친청, 반청으로 나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쪽이 당시에 기득권이었을까? 청나라가 이걸 진압을 하고 우리나라에 친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반청이 잡을 수는 없겠죠. 친청이 기득권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반란은, 정변은, 쿠데타는 누가 일으킬 것 같아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왜 뒤집어요? 기득권을 잡지 못한 쪽. 반청파, 급진개화파라고도 불리는 이들이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 다음의 갑신정변인 거죠.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정치적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또 청나라가 진압해요. 청나라랑 일본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둔 불편한 삼각관계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한테 접근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강대국. 엄청 덩어리가 큰 나라 러시아에 비밀스럽게 접근해요. 왜냐면 청나라랑 일본이랑 너무 간섭해오니까 센 나라를 통해서 견제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는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영국이 우리나라에 이걸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 사건이 바로 거무도 사건입니다. 청, 일, 러, 영이 모두 다 조선을 사이에 두고서 각축전을 벌이는 시기, 1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한테 뭔가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 관심을 받아봤나 싶을 정도로 많은 시선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하게 중립국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논의도 이때 나오는 거예요. 중립화론. 하지만 중립화론은 고종이 거부하게 되고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하나의 흐름으로 봤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묻어놓은 게 있죠. 씨앗. 꺼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강화도 조약으로 미국이 유출돼서 물가가 상승하는 위험이 있었다. 그게 한 10년, 11년, 12년 가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터져 나와요? 곡식이 유출되니까 물가가 비싸지고 되려 우리는 쌀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곡식이 나가는 걸 금지한다. 우리 특산물 막는 거를 금지한다. 막는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방납. 여기도 방자가 들어가요. 바로 뭐가 시작이 된다? 방공령. 곡식 유출을 막는 13년, 14년 지난 이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방공령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죠.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방공령이 퍼졌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누구의 삶은 파탄이 났다, 민생이 파탄이 났다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여러분 어디에 기대요? 종교에 기대게 되죠. 이때 우리나라에 퍼지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신종교로 살펴왔던 건데요. 천주교라고 대답한 친구들 있어요. 천주교 아니지 여러분. 이 시기에 서양의 문물이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감이 이물감이 얼마나 심했는데 천주교를 사람들이 확산이 되겠어요. 천주교에 대항했던, 그러면서도 평등을 주장을 했던 동학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이 된 거죠. 동학이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이게 터져나올 계기만 있으면 돼요. 그 계기가 전라도 고부지방에서 터져요. 1894년은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한 100편 개봉된 해.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이게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의외로 농민군은 잘 싸웠고 예상대로 정부군은 계속해서 패배했어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불청객이 따라 들어오죠. 일본이 동시에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청나라와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당황을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돌아가 주기를 청나라와 일본에 청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왜 우리가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랑 한판 붙게 되죠. 이때 파병을 하면서부터 이미 군대를 뺄 생각이 없었고 아예 조선을 두고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이때 들어왔습니다. 청일전쟁과 경복궁 점령하고 1차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자, 1차 갑오개혁 이어서 갑오개혁이 3차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2차 갑오개혁은 심지어 일본이 청나라에 이긴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본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청나라한테 예상 외로 이기면서 뭐를 가져오냐면 요동반도 있죠. 랴오둥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땅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지도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 때 이쪽에 요하 흐르고 이쪽이 동쪽이라 그래서 랴오허라고 한다고. 요동반도, 랴오둥반도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일본만 노리고 있던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특히나 러시아가 노리고 있던 땅이었어요. 이쪽에 딱 남아있어 여기에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머리를 씁니다. 자기가 친한 나라 두 나라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하는 거예요.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주라고. 이게 삼국 간섭이죠.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하니까 일본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돌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피해 복수열전이 러시아에 대한 복수열전이 정확히 10년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돼요. 1904년에서 1905년 정도 흐른 이후에 러일 전쟁에서 다시 한번 붙게 됩니다. 어쨌건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굴복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특히나 조정을 이끌어 나가던 명성황후와 고종은 눈이 동그래져요. 두 번이나. 첫 번째는 청나라,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형님의 나라라고 모셨던 청나라가 우리가 무시했던 문화 막 전파해주고 했던 일본한테 지는 걸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일본을 따라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때 러시아가 나타났더니 일본이 무릎 꿇는 걸 본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러시아다.
칠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하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고종과 중전이 이끌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아니 요동반도 뺏기고 랴오동반도 뺏기고 조선에 대해서마저도 러시아로 넘어가 버리면 얻는 게 없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을미년에 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태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친일 내각을 수립을 하고 을미개혁까지 단행을 합니다. 한나라의 국모가 죽고 을미개혁을 통해서는 함부로 사람들의 조상이 준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병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의로운 병사라고 해서 을미의병,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을 얘기합니다. 자, 을미의병과 을미사변으로 정신이 없을 때 두려웠던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처소를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소를 옮겨요. 한나라의 왕이 궁궐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나라의 주권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한테 다시 돌아와요라고 요청을 했던 협회가 독립협회입니다. 고종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와가지고 황제의 나라를 선포해요. 약간 여러분들 이질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공부하면서 천천히 들어도 되니까 보시고요.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고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피탈되기까지 의병항쟁과 나라의 백성들의 이제 지식을 끌어올려 보려는 운동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할 내용들의 압축본입니다. 첫 번째 파트 흥선대원군부터 강화도 조약의 그 주요한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등장인물, 첫 번째 인물 흥선대원군입니다. 뭔가 되게 고집스럽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12살에 왕이 올라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대신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고종 고민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버지가 물러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때 고종의 든든한 정치 파트너가 돼준 사람이 바로 명성황후 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물음표로 표현을 할게요. 당시에 세도 정치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흥선대원군은요. 이번 며느리만큼은 정말 이 외가에서 뒤흔들 수 없는 사람을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민비, 명성황후 중전이었고요. 실제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선택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한미양 가문 출신이 아니라 명문 노론가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만 돌아가셨을 뿐이지 양 오빠도 있었어요. 양 오라버니도 있는 상황에서 중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시아버지의 대립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에요. 미국 초대 영사의 부인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아시아를 통틀어서 가장 똑똑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책을 읽었고 영리했다라고 하는 그녀의 활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조선 말기 전 근대 정치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왕의 외척 가문이, 소수의 외척 가문이 정치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과거제도 무력화됐고요. 내가 관직하고 싶으면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도 정치 가문에 잘 보이면 됐습니다. 관직을 사고 팔아요. 뭐라고 표현했죠? 매관 매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뽑아내려고 하느냐? 백성들한테 뽑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가혹한 세금 제도의 문란함, 혼란스러움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에 개혁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바로 고종, 그리고 그 뒤에 있던 흥선대원군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안의 상황은 이랬고요. 나라 바깥에서는 자꾸만 뭐가 나타나냐면 이 양, 모양이 다른 서양의 배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상업을 하자라고 통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큰 그림. 흥선대원군 개혁정치에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국내선 이걸 누르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나라 바깥으로는 이양선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대내적으로 나라 안으로는요. 왕권을 강화해야 됐었어요. 왕권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세도 정치 가문을 일단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도 정치 가문에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아지트를 이미 아는데요. 조선 후기에 정치를 완전 꽉 잡고 있어요. 의정부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원래는 전쟁을 방비하게 한 임시기구였는데 어느새 푹 눌러 앉아가지고 이게 그냥 다 좌지우지해버립니다. 어디였어요? 비변사. 비변사를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기에 노력을 했고요. 붕당 정치의 근원지였던 서원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서원이요. 당시에 전국에 1000개 정도가 있었대요. 엄청나게 많았죠. 원래 지방에 선비들이 공부를 하는 기관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변질되면서 지방에서의 권력기구가 되기도 했고 세금을 수탈하기도 했고
세금을 안 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요걸 할 때는 약간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서원은 기득권층인 양반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완전 개혁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단호하게 시행을 해 나가서 47개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양반들이 야사에 따르면은 막 와가지고 궁궐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어쨌건 꼭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죠. 세금제도의 문란, 세 개의 세금제도, 하나는 황곡이긴 하지만 삼정을 개혁하기도 합니다. 삼정에 뭐가 들어갔었는지 우리 이미 세도정치 때 배웠어요. 토지세와 관련된 전정, 여기 막 황무지에도 막 걷고 그랬잖아요. 군대와 관련된 군정, 16세부터 60세까지밖에 안 가는 그 군대의 부담을 갓난아기에게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부과를 하면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져야 됐던 군정. 마지막이요, 환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환곡. 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봄에 어려울 때 빌려주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때는 변질이 돼가지고 관리들이 그냥 고리대금업 하는데, 사채 노름을 하는데 쓰였습니다. 안 빌리고 싶은 사람한테 빌려가게 하고 억지로 막 고율의 이자로 돌려받게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실은 내가 흥선대원이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엉망인 상황에서 하나하나 개혁을 해나가요. 전정은요, 일단 세금을 안 내는 탈세지가 많았어요. 면세지들. 그러니까 숨겨놓고 세금 신고를 안 하고 했던 숨겨진 토지를 찾아냅니다. 색출해내는데요. 우리 뭔가 감출 때 은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폐된 토지, 은결을 색출합니다. 군정이 가장 중요해요. 군정은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 되면은 개나 소나 양반이라 그랬죠. 이 양반 저 양반 하는 시대에 양반이 늘고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평민층이 주니까 양반은 관리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면제가 되는데 소수의 남은 이 평민들한테만 이중삼중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흥선대원군부터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할 것 없이 세금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게 호포제예요. 자, 지포자예요. 집집마다 포를 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양반집이건 노비집이건 상관이 없이 다 내게 됐죠. 양반들은 쪽팔리니까 자기 노비 이름으로 막 냈대요. 자, 환곡은 어떻게 바뀌느냐. 관리들이 운영하는 게 문제잖아요. 관리들이 계속해서 매관매직을 통해서 이 백성들한테 뽑아내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뭐를 하느냐. 이 운영을요, 그 마을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창제예요. 사회의 창고가 되는 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좋은 개혁들을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삐끗한 때가 있어요. 대내정책으로 필요했지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실시를 합니다. 실은 임진왜란때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본래 집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은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했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 지을 때 흥선대원군이 하겠어요? 백성들이 다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건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했던 것을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뭐든 무리하거나 급격하면은 탈이 나게 마련이죠.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요, 기부금 형태로 걷어들여요. 그래서 이때 기부금이니까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 그래서 원납전을 걷어들입니다. 원납전. 근데 우리 항상 봐서 알지만 원에서 납부했겠어요? 원망하면서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변질이 될 정도로 강제로 걷게 되고요. 원납전으로도 해결 안 되니까 돈을 고액화폐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찍어서 안 줘 했던 것처럼 고액의 화폐를 찍어내게 되는데요. 그 고액의 화폐가 바로 당백전입니다. 자, 당백전은 당시에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화폐 기억나세요? 여러분, 동전 한 푼 줍쇼할 때 그 푼 상평통보인데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지금 지폐로 유통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이 고액의 화폐로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500만 원권을 막 찍어서 내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물가가 폭등하니까 백성들도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재정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문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걷기도 해요. 문세를 걷고 이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바로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나라 바깥으로는요, 이항선에 대해서 통상 수교를 거부하면서, 통상 상업적으로 통하는 거,
수교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미지는요, 우리의 편견에서 근거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뭔가 닫고 쇄국의 이미지인데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흥선대원군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란 거 아시나요? 실제로 서학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고종의 유모가 천주교 신자였고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선교사들로 누가 많이 들어왔었냐면 프랑스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들을 이용해서 원래 러시아를 좀 견제를 해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좀 틀어지고 양반 유생들이 천주교 들어와서 막 우리나라 제사 부정하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라고 하니까 박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병인 박해,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두 글자하고 사건 이름 나오면 앞에는 해의 이름, 뒤에는 사건의 성질이에요. 병인년에 일어난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 사건. 자, 여기부터 어떻게 보냐면 순서와 함께 여러분들 인과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과 세트인지 보셔야 되는데요.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요, 지하철역 중에 양화진역이 있어요. 그 양화진역이 뒤에 진이 붙으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 기본 용어 할 때 배웠죠. 군대적, 군사적 요충지를 뜻하는데 이 양화진에 외국인들의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그건 모르셨죠? 절두산이 있는데요. 이 절두산이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를 쳤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이름은 아니었지만 병인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죽으면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병인박해 뭔가 이제 씁쓸하게 남아있는 요 사건이 나중에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는지 좀 이따 살펴보시고요. 병인박해가 일어난 똑같은 해에 한 배가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옵니다.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었고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아시아 물건이 서양에서 귀했기 때문에 아시아 물건을 가져가서 상업적으로 이제 팔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양의 대동강을 쭉 거슬러 올라와서 제너럴 셔먼호에 있는 선원들이 상업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을 막 쏴서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막 약탈을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또 이제 뭐 화끈하잖아요. 본때를 보여준다 하는 생각에 배에다가 인어물질, 불에 잘 타는 물질을 싣고서 불을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다 불에 타게 되고 선원들은 평양 국민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러면 미국도 나중에 이걸로 딴지를 걸겠죠. 그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 나중에 다시 연관해서 나오게 되고요.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것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우리 용어 때 배웠어요. 양요가 무슨 뜻이었어요? 서양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소요 사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병인 양요는요, 프랑스랑 관련되어 있고 우리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강화도를 통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한문양정이라고 써뒀던 것은 당시에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이거를 막아내게 돼요. 선생님은 앞글자만 따서 한문양정이라고 기억을 해뒀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우리나라의 방어로 물러나게 되면서 원래 프랑스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다 보물들 약탈하고 불을 지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프랑스에 약탈당했던 이제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외규장각이야. 강화도에 있었던 규장각 바깥에 설치한, 여기도 귀중한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의뢰 행사하면 항상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기록의 나라니까 의궤가 있었어요. 이 의궤는 프랑스인들 보기에도 이게 좀 귀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출처를 모르다가 프랑스에 있었던 한국인 박병선 박사가 국립도서관을 어느 날 보다가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모르다가, 세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가 이게 한국 것이고 강제로 약탈된 문화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이제 반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궤에 대해서 2011년에 반환이 되는데요. 완전 반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대여해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냥 영구대여 이런 거 돌려준 것도 아니고 당시 원래 KTX 관련해서 기술을 고속철도를 할 때 막 기술을 다른 나라에 막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이거 입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나라한테 주겠어요. 그 기술을 받는 대가로. 그때 KTX 기술에 프랑스의 기술을 선택을 하면서 대가성으로 받았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의 문화재를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교장각 약탈까지 사건을 살펴보셨고요.
병인 양요까지 거치면서 우리나라 자신감은 좀 하늘을 찌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 특유의 생각. 막 우리가 무기도 더 후지고 막 이래도 막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뭔가 단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도굴 사건이 일어나요. 무덤 도굴 사건.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우리나라한테 상업을 좀 하자고 했는데 큰 돈 좀 벌어보려고 우리나라에서 거절하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내 통상을 받아들이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조선은 효도의 나라잖아요. 효. 성리학의 나라. 그럼 효도 중에서도 가장 큰 효는 임금의 왕의 효도겠네 생각을 해봤더니 고종의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그럼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도굴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의 할아버지가 남영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굴을 해서 뭘 어쩌려고 했던 생각일까요? 시체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통상을 이제 뭔가 딜을 거래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시기 무덤을 봐도 알겠지만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요. 심지어 우리 돌이 엄청 많잖아요. 돌멩이가. 석곽을 지어가지고 여기 가서 이걸 도굴을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막 발각이 되고 이게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완전 서양 세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표현으로 극혐. 완전 싫어. 아니 정말 사람이 근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서양에 대한 반감만 커집니다. 안티 서양. 심지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외로 덕을 본 사람들은 조선의 다른 도둑들이었어요. 도둑들이 주로 유골 훔친 다음에 이걸로 흥정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우리 봤던 하나 묻어뒀던 사건 있죠? 제너럴 셔먼호. 그걸 구실로 해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신민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나 강화도로.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막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신미양요는 진짜 실제로 굉장히 씁쓸해요. 미국이 당시 선생님이 세계사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 미국이 노예해방전쟁이라고 불리는 남북전쟁을 막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본 봤었죠. 전국시대 때 100년 동안 전국시대 때 걔네 얼마나 세졌었어요. 그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전투력이 최강일 때 최정예 부대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실은 신미양요를 우리가 잘 막아냈다라고 하지만 결과만 봤을 때는 처참했어요. 신미양요 때 미국이 가지고 온 총은요 1분에 10발이 발사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화승총은 1분에 1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분이 얼마 길어요? 1초에 1발도 아니고 1분에 1발. 나머지 시간 동안 대기. 상대는 9발을 더 쏘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아낸다고 막아섰지만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350여 명 정도, 사상자는 미국은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되게 의기양양했어요. 아, 이제 우리를 통상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안 졌다는 거예요. 조선은 안 졌대. 조선이 안 졌대. 토지를 안 뺏겼으니까 우린 지지 않았고 도리어 전국에다 뭘 세워요? 화친을 배척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행동이요. 척화비를 세우고서 더욱더 미국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뭐만 가지고 가냐면 어재현 장군의 깃발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되게 쓸쓸한.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이긴 것이 없는 어느 누구 하나 졌다고도 안 하는 전쟁이 신미양요였던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흥선대원군이 국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했지만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는 재평가자는 논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잘 생각을 해봤어요.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들, 국내적인 개혁은요, 실은 엄청 대단해요. 영조와 정조 때의 개혁 정치에 버금가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맞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우리가 달팽이 집안에 몸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좀 남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죠.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이후에는 고종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의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척화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뭐를 세웠어요? 척화비를 세웠어요.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액화폐, 상평동부의 100배, 바로 당백전을 일당 100 생각하면 돼요.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물가가 상승했죠. 이것은요. 조선 후기 우리나라 연해에 나타난 외국 선박 모양이 이상해요. 이양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상민에게만 거두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했대요. 왜요? 집집마다 부과가 돼서 양반도 안 낼 수가 없어요. 호포제라고 얘기를 했고 세금제도에 있어서 좀 더 평등한
이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이후 의정부 대신 국정을 총괄한 원래 변란을 대비하는 기구인데 상설기구가 돼서 왕권까지 위협했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및 폐지시켰죠. 프랑스는요, 이것을 구실로 병인 양요를 일으켰어요.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들어왔죠. 마지막 흥선대원군은요, 황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황곡을 향촌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된 사회의 창고 사창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 신명요에서 우리가 마지막 모습을 끝내봤는데요. 신명요 때 요거를 잘 관찰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개항이 됐는데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됐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한 포 빵빵 쏘고 배 가지고 와서 막 무력으로 겁줬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이 개항이 됐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을, 영국을 코스프레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까 잘 구상을 하다가 이때 신미양요 때 미국 옆에서 조선의 병력 같은 거 잘 체크하고 똑같은 사건을 나중에 일으키게 되죠. 미국과 똑같은 사건을. 자,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과 맺은 조약,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사건은요, 일본이 배를 하나 끌고 와요. 그런 다음에 대포로 빵빵 쏘고 무력으로 겁을 줍니다. 운요 사건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무력 시위만으로 우리가 개항을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북학파 있잖아요. 실학사상을 이끌어갔던 내부적으로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고종과 명성황후도 그쪽이었으니까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강화도 조약 그럼 맺지 말았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선생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맺되 최대한 평등하게. 그런데 평등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시기에 조선은 아예 깜깜한데 국제정세에.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고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거 너무 불평등한데 할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당시의 조선에서는 너무나 이질감 있는 거였고 그냥 국제사회에 대비를 하는 첫 무대에서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불평등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본이 미국한테 똑같이 당한 거 우리한테 갚은 거예요. 자, 제 1간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괜히 이거 보면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주국이라는데 평등하다는데 하지만 여기에 검은 속내가 있는 거죠. 조선은 중국과 형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면 청나라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기 위한 속셈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청을 견제하는 쪽은 다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조약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4관에는요.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더 개항을 한대요. 개항이 주요한 이슈예요. 항구를 여는 거. 그래서 부산은요. 경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팔기가 좋죠. 경제적인 이슈. 나머지 2개는요. 군사적 요충지로서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개항한 원산이 있고요. 서울로 가기 좋은 곳, 그러면서 항구인 곳, 인천이 이때 개항이 됩니다. 일본은 조선 연안 바닷가죠.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대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 몸을 막 만지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일본의 명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안에서 뭐 암초가 있거나 뭐 위험한 데 피해 가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를 조사하려고 군사적으로 허점이 어디인지 우리나라의 해안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일본이 개항장에서 범한 잘못은요. 일본 관리가 심판한대요.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를 성폭행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 외국에서는 성폭행이 죄가 아니래요. 그럼 그 나라 가서 살던가 해야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는 우리나라 법으로. 이것이 바로 사법주권이죠.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항장에서 일본이 잘못하면요. 이 일본인 관리를 영사라고 불렀는데 영사가 재판한다라고 해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인 불평등한 내용이에요. 나라 바깥에 법권이 있다라고 해서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맺어지게 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맺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강화도 조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이름을 막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부속 조약에서는요.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거주지는 사방 십리로 한정한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일본인은 개항장 안에 거주지 안에서밖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형태, 사람들 간의 교류 형태가 어떻게 이어졌냐면 일본은 개항장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특히나 이 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항장에서 내륙, 도시까지는 한참 거리가 있죠. 여기는
중개상인, 한국인들 중개상인이 이 시기에 무역으로 덕을 좀 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깨지게 되는지 좀 이따 보시고요. 자, 또 다른 이런 부속 조약을 보면은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양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즉 뭐예요? 쌀 유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쌀이 많이 필요하니까 헐값에 우리나라 쌀 사가고 우리나라 물가가 폭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는 좀 묵혀놨다가 나중에 언제 터진다? 반공령. 한 13년 정도 뒤에 일본 소속의 선박은요, 항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슨 일본이랑 조선이 이때 한 나라도 아니고 관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건데 무관세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불평등한 조약 내용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잖아요. 사절단을 파견을 해야 돼요. 일본에 간 사절단이 수신사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가 있는데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관리가 가져온 책이 조선책략이라고 했어요. 조선책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책략은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 혼자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청나라, 일본, 미국이랑 손을 잡아라. 근데 청나라 이미 형동생 하는 사이였고 일본이랑은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울 거 이거밖에 없어요, 미국. 이 조선책략에 따라서 맺어진 게 조미수호통상조약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개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살펴볼게요. 자, 미국과 맺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선과 미국 간에 상호 간에 맺은 상업적으로 통하는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 실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우방국이어서 그렇지 강화도 조약보다 더 악질이에요. 더 악질이야.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최혜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혜택을 미국에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업데이트하기 싫어도 맨날 15분 이후에 자동 업데이트 막 경고하듯이 막 뜨잖아요. 막 작업 내용 날아갈 수 있으면 한 다음에 선생님 컴퓨터는 최근에 사서 그런지 내가 거부를 해도 그냥 자동으로 돼버려요. 자동 업데이트처럼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패치가 되는 형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를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데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에 매점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삶은 계란이거든요. 삶은 계란이 한 알에 선생님과 매점이 계약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매점에 가서 달걀 하나를 살 때마다 500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선생님 조카 이름이 선생님 이름은 되게 비슷하죠. 다나예요. 다나. 근데 성이 이예요. 이다나. 근데 언니가 좋다 그래서 그냥 체결이 됐습니다. 이름이. 다나는 최혜국 대우를 맺었어요. 매점이랑. 그래서 매점은 가장 좋은 대우를 다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맺는 당시에는 500원에 달걀 하나씩 사가기로 하고 최혜국 대우를 맺은 거예요. 언니 이름이 미지예요. 미지는 최혜국대 뭐 이런 거 없이 한 알에 300원씩 사가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미지가 제일 나중에 1, 2, 3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후에 계약 내용이 바뀌는 건 누굴까요? 다나죠. 최혜국 대우를 맺었으니까 원래 500원이 아니라 가장 좋은 대우 300원으로 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최혜국 대우입니다. 우린 미국한테 최혜국 대우를 할 수밖에 없고 최혜국 대우를 맺은 최초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해요. 거중조정도 맺어요. 말 그대로 분쟁을 조정해준다는 건데 중간에서 조정해준다. 미국과 조선 간에 어느 한 나라가 곤란에 빠지면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치게 되죠. 나중에. 왜냐면 국제정세는 어느 나라가 정의로운가 옳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센가 파워게임이었기 때문에 거중조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조약 맺었으면 뭐 해야 돼요? 사절단 파견해야 되겠죠. 이때 미국에 갔던 사절단이 보빙사였고 보빙사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오랫동안 배 타고 가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미국 대통령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절했다고요. 절해가지고 당시에 신문에 막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빙사의 모습까지 살펴봤고요. 개화의 정책들도 이제 추진되어 나가겠죠. 자, 개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책략에 따라서 개화가 실시가 되는데 당시에 개화를 추진해 나갈 기구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뭔가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찰단이 파견이 됩니다. 당시에 설치됐던 기구가 통리기무하문과 그 밑에 12개의 사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찰단. 이젠 우리도 조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전에는 수신사를 파견을 했는데 우리가 알던 옛날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은 조사시찰단이라 그래서 조사하고 시찰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옛날에 전근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대로 이 안에 뛰어들어가서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당시에도 이런 개화 정책에 반발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수파들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고종도 조사시찰단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반발하니까 암행어사식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조사시찰단이 일본 배를 타고 일본에 가가지고 막 각국 문물을 이제 시찰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이들의 활약상이 이제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알려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유생들이 고종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 나라의 성략을 지켜야 되는 판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시찰단 보내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고종이 시치미를 뚝 대면서 그냥 우리가 견문을 넓히려 여행 가는 것처럼 신사, 젠틀맨들이 세계를 유람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도 불러요?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반발에 여론을 무마를 시켰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원 없이 일본을 떠돌다가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4개월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을 하고요. 특히나 기계, 이 무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고 와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요 시기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개혁 정치들이 추진되어 나가는데요. 가장 급한 건 뭐예요? 군대 문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구식군대가 있겠죠. 이 구식군대 원래 뭐였어요? 5군영은 2군영으로 축소가 되고 실직하고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첫 번째 뭐 배워요? 이모군란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무기와 관련된 영선사 보고와서 세웠던 거 기기창. 이름을 보면 그냥 뭐를 했던 기구인지 대충 감이 와요. 방문국 같은 경우에는 문을 널리 알린다라고 해서 인쇄를 담당을 했고 한성순보라고 하는 이제 신문을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신문 오는 걸 보면은 일보가 있고 월간지, 월보가 있어요. 일보는 매일 나오는 거, 월은 달마다 나오는 거, 순보는 열흘마다 나오는 거를 뜻합니다. 자, 전환국은요, 말 그대로 바꿔주는 조폐소의 역할을 했고요. 화폐 찍어내는 우정국은 우체국이에요. 나중에 갑신정변 때 아주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본 군함 무엇은 운요호는요, 조선의 연안에서 수심을 측량하고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통상 수교하자는 의견이 맞물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 맺어지게 되고요.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최일국 대우는요, 어디에서 처음 체결됐어요? 미국과, 조선과 미국 간의 수호, 상호 간에 지켜야 되는 통상과 관련된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은요, 뭐를 가져가요? 황춘원 혹은 황춘시엔이라고도 해요.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옵니다. 조선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식 군대인 뭐를 창설해요? 별기군을 창설하고 구식군대를 이영으로 개편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인쇄 업무를 담당했대요. 널리 글을 이제 퍼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방문국이라고 했습니다. 인쇄 업무를 담당한 근대시설로 한성순보 열흘마다 발간이 되는 신문을 발간을 하기도 했죠. 자, 마지막 내용들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요, 청나라에 파견이 됐대요. 특히나 근대 무기 제조법을 습득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기기창과 연결되는 거 영선사였습니다. 미국과의 수교 후에 민영익, 홍영식 등은 무엇으로 파견이 됐어요? 보빙사로. 그래서 이 내용까지 살펴보면 여러분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주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 관련해서 이 시기에 흥선대원군을 뒷받침해줬던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위정척사는 말 그대로 정, 바른 것은 위,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자, 주로 이 바른 것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략이었고 당시에 양반들, 유생들이 성략 이후에 특히나 서양 학문을 배척한다는 뜻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뭔가 죽이 되게 잘 맞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시대별로 다르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1860년대 이거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어요? 통상. 자꾸 이양선이 와가지고 통상하자고 하는 거. 이때는요 통상에 반대예요. 다른 나라랑 절대로 상업적으로 통해서는 안 된다. 1870년대는요 제일 중요한 이슈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항구를 열라고. 이땐 개항에 반대예요. 그러다가 80년대 조선 책략 들어오죠. 거기서는 그냥 단순히 항구를 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물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개화 정책이 추진이 돼서
개화에 반대합니다. 점점 반대하는 것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처음에 주장인 1860년대는 통상을 거부하면 외국에서 막 총 쏘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때 주장한 거, 화해를 배척하고 싸우는 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무조건 싸우자. 이항로가 이제 중심 인물이 되고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후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870년대 개항에 반대한 사람은 최익현이 대표적인데 뭐라고 주장하냐? 외놈이나 서양놈이나 똑같다. 외양 일체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최익현이 도끼를 쥐고 가요. 궁궐 앞에. 자기를 도끼를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통하지 않으면 내 목을 쳐라 라고 하는 강경한 표시였고, 나중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우파 중에 한 명인데, 보수파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이제 엄청난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 의병 활동도 하게 되고요. 1880년대는 개화에 반대를 하게 되는데, 영남 만인소가 뭐냐면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요 10,000명이 상소를 한 거예요. 개화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 상소문이 길었겠어요 여러분? 100m래요. 100m 남아있는 게. 당시에 이걸 이끌었던 인물이 이황, 퇴계 이황 선생님의 손자, 후대였던 이만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고 하는 운동은 무엇에 반대했죠? 60년대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면서 통상에 반대했어요. 척화하고 이제 화친을 배척하고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항로가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 강화도 조약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되고요. 개항에 반대했어요. 외놈이나 서양놈이나 똑같다. 최익현 생각하면 되고요. 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은 무엇에 반대했느냐? 개화에 반대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우리 오늘 배웠던 키워드들 마지막으로 총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맨 처음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했고요. 나라 바깥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흥선대군의 개혁 정치 중에서 호포제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삼정의 문란 중에서 뭐를 개혁한 거였어요? 그치, 군정의 문란을 개혁을 했고요. 이 호포제에서는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지포자를 주목해야 됐습니다. 집집마다 부과했기 때문에 양반이나 노비나 다 부담을 했다. 양반들이 창피해서 노비 이름으로 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세평등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자, 요 키워드 사창제는 삼정의 문란 중에서 마지막 환정, 환곡이라고 불리는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민간에서 운영하게 하면서 쇄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나라랑 관련되어 있고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중요해요. 무슨 나라랑 관련이 있어요? 미국과 관련이 있었고요.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평양에 대동강 따라서 왔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것이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신미양요였습니다. 이후에 척화배를 세우게 되죠. 자, 관련해서요, 우리 이런 사건도 살펴봤어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랑 관련되어 있는 병인양요를 살펴봤었는데, 병인양요는요, 프랑스랑 관련이 되어 있었고, 어떤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병인 박해 사건. 순서 여러분들 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무슨 상인? 독일 상인이 우리나라의 통상을 거부를 당하자 흥선대군의 아버지 묘였죠.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서양에 대한 반감만 커지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다른 키워드, 우리 척화배를 전국에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 볼 수 있었는데, 척화배가 세워진 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마지막 단계. 어떤 양요 이후에? 신미양요 이후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해 나갔던 흥선대원군을 뒷받침해줬던 사상이 위정척사 사상이었는데요. 여기서 바른 것은 바로 성리학을 뜻하고요. 통상에 처음에 반대했죠. 60년대에는, 70년대에는 항구 여는 거에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개화에 반대하고 1890년대 더 나중에 이르러서는 의로운 병사로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서는 세력이 됩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강화도 조약도 살펴봤어요. 강화도 조약은 어떤 나라랑? 일본이랑 맺었던 거고요. 일본의 배 무슨 배였어요? 운요가 쳐들어왔고, 아주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뭐 치해법권 이런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시에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이 가지고 왔던 책이 조선책략이었죠. 조선책략은 어느 나라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과 미국, 일본, 청나라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새로운 세력이죠.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개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미국에 인정해줬던 것이 자동 업데이트 최혜국 대우였고요.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맺어지게 되죠. 자,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 파견이 됐던 사절단이 보빙사였습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가 파견이 됐었고요. 영선사를 통해서 나중에 무기 만드는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 뭐가 설립이 돼요?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조사시찰단은 어디로? 일본으로 파견이 됐었고 나중에는 신사일함단으로 불리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별기군은 개화정책 일환으로 세워졌던 신식군대, 구식군대에 반발을 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모군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20강의 첫 번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강 근현대사를 처음 들어가는 파트라 여러분들 앞에 흐름 잡는 부분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20강에서는요. 우리 이모군란부터 반공령 이전의 사회의 중립화론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어지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키워드 복습하시고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